반사회적 사회성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칸트 강의에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석가가 굉장히 잘 썼어요.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한 7번째 줄, 자연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삶의 조건은 자연이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 소질로서 의 잠재 능력을 뜻한다.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연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여 도와주는 자연 또는 신의 섭리가 사용하는 수단은 인간들이 사회적 삶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면서도 드러내 보이는 상호 반목과 상호 불화와 상호 대결이다. 사회적 삶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상호 반목과 상호 불화와 상호되는 인간이 지고 있는 반사회적 상호성을 지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홉스의 만인 대 만인 투쟁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는 홉스는 무조건 인간은 서로 싸우고 대결하고 끝까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인간의 모습을. 그런데 칸트가 얘기하는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싸우더라도 그런 반목과 대결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대결하고 싸우면 나도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도 생명의 지장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인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타협하자, 양보하자.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사회적 사회성을 인간이 내재적으로 신의 섭리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교육이 끌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명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87페이지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본문 16, 84페이지 먼저 봅시다. 여기 본문 16에 보면 국가를 통치할 사람은 왕가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육이 받기보다 국민들 중에서 뽑힌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통치자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이 국민에 대한 교육보다 훨씬 더 우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통치자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더 나은 삶의 세계를 희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냐면 계몽된 전문가, 계몽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칸트는 계몽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수준이 아니고 사회 수준, 정치의 수준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몽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개인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 같은 걸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기술교육도 가르치는 것 이렇게 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사회 속에서 적응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인 이해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르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칸트 교육학의 강의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칸트한테는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축적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별로 사람들이 다르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어떤 내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키워내서 나 개인적으로도 처세술을 좀 키우고 그다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게 이제 반사회적 사회성이라는 말인데 그걸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진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보와 그러니까 인간의 계몽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진보는 조응하는 거죠. 일치하는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하고 싶은 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칸트를 좀 선별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선별을 읽어보니까 저 교육학 강의 조금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칸트의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칸트가 썼던 작은 글들, 조그만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칸트가 썼던 여러 가지 정치학적, 정치 철학적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텍스트의 길이는 짧은데 내용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일단 2장에 나오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 어떤 보편사 이념이라고 하는 것과 1장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런 정도를 좀 읽어보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논문들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책의 우선 보편사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보편사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 앞에 부분에 크게 큰 건 없고 우선 명제 1부터 봅시다. 25페이지에 보면 생명체의 모든 자연적 소질은 언젠가는 완전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발현되도록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칸트 교육학 강의에서 했던 기본적인 생각들 이렇게 나중에 꽃이 피든
좀 뒤늦게 꽃이 피던 인간의 본성적인 이성적 능력, 또 신이 그 점지했던 어떤 본성적인 능력은 발현되게 돼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칸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목적론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에 관련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발화해서 인간이 계몽되고 성숙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진보와 맞물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러면 인간은 노력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빨리 그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좀 늦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제, 인간에 있어서의 그의 이성의 사용을 지향하는 자연적 소질은 개인에서가 아니라 유 속에서만, 까퉁이라는 말씀인데, 유 속에서만 완전히 개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성적인 능력, 계몽 능력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명제로 가면 아주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이 인간들의 모든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이 항쟁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합법적인 질서의 원인이 되는 한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들 상호간의 항쟁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쟁은 인간의 반사회적 사회성을 의미한다. 즉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일반적인 저항들과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를 이루고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더욱이 소질은 분명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사회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게 반사회적 사회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루소가 얘기하는, 혹은 홉스적인 그 자연 상태, 혹은 루소적인 야만 상태를 비판하면서 소위 그 칸트의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대립해서 보여준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홉스한테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그 지금 여기 항쟁,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과 모순이 사람들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게 억압되고 제재되지 않으면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또 그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인간의 이성 아니고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도덕성과 사회적인 유대를 갖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칸트가 루소의 공동체론, 소위 이제 그 PTA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근원을 비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 칸트가 보기에 루소 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 건지 그걸 잘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아무르드스와나 그다음 타락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많이 벌고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런 그 아무르 프로프로 같은 정도의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썼던 책이 뭐예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지적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의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작용되는 이성과 그다음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도덕성에 관련된 이성 능력이고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은 미학적인 거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영역이 각각 그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소 너는 말이야, 칸트가 보기에 너는 이성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이성적인 능력 안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과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매개하는 것. 매개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소위 그 심미적인 인간의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 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지금 읽었던 사명제 29페이지 맨 밑에 문장에 보면 이렇게 하여 조야함으로부터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서 성립하는 문화로의 최초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반사회적 사회성, 독일말로 게제리히카이트라는 말, 이런 말은 독일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순과 대립과 충돌이 극복되고 그것이 야만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진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재능들이 점차 개발되고 취미가 형성되며 계속된 계몽에 의해 도덕적 식별에 대한 조야한 자연적 소질을 점차로 특정한 실천적 원리들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자연적 감정에 의해
의해 함께 뭉쳐진 인간의 사회를 도덕적인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명제에서 가면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해결을 강요하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 건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러므로 자유가 외적인 법률화, 31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자유가 외적인 법률화에서 가능한 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힘과 결합된 사회, 즉 완전히 정당한 시민정치체제가 인류를 위한 자연의 최고의 과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법적인 그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유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반사회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인류를 장식해주는 모든 문화와 기술 및 가장 아름다운 사회적 질서는 반사회성의 결실들이다. 반사회성은 강제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며 강요된 기술을 통해서 자연의 맹아를 완전히 전개시킨다.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 사회성을 통해서 그런 법률적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끊고 갑시다.